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김도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로 이제 박철님이 오늘 강의를 하실 예정에 있고요. 생성형 모델 기반 로봇 행동 제어의 진화. 지난주에 르 로봇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 이번에는 그 세부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폴리시까지 같이 이렇게 설명하는 걸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미나에 앞서서 모두의 연구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반에 모두의 연구소 랩실에서 DR4R이라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랩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활동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모두의 연구소는 커뮤니티 기반으로 동료 학습과 열린 연구로 함께 지식,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의 평가가 없는 누구에게나 열린 연구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도전을 부탁드리고요. 보시면은 이제 모두의 모임, 모두팝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9월 3일 날 또 다른 주제로 이 교수님이 만나볼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수님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철입니다. 오늘은 확산 모델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산 모델에는 이제 소개하셨듯이 VA하고 그 다음에 디퓨전 폴리시, 그 다음 컨시스턴시 폴리시, 이 세 가지 모델의 어떤 과정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DR4R이라는 이제 랩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저는 2017년 9월부터 모두연에서 랩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부터 DR4R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즌 1부터 6까지 진행했었고, 시즌 4까지는 주로 이제 모바일 이쪽에 이제 이동체를 가지고 하는 로스라든가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돼 있는 것들을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즌 5부터는 이런 협동 로봇 관련된 이런 것들을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즌 6에서는 저희가 이제 르로봇을 가지고 쭉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지만 르로봇은 이제 저가 로봇이죠. 그래서 누구나 여러분들이 한 5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르로봇으로 이제 어떤 협동 로봇 이제 모방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모델이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하고자 하는 그 VA ACT나 그다음 디퓨전 폴리시, 그다음에 이것들은 디폴트로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컨시스턴시 폴리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거기다 이제 이식을 해서 운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즌 7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여기 보듯이 ACT나 디퓨전 폴리시, 파이제로, 그다음에 스몰 V 이런 여러 가지 모방학습 관련된 것들을 같이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모방학습에 관심을 갖게 된 것들이 이제 모바일 알로하라는 플랫폼이죠. 여기서는 이제 그 핵심 모델이 ACT라는 모델을 쓰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VAE라는 그런 이제 확산 모델이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뭐 모바일 알로하를 설명한다기보다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델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확산 모델을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고자 이제 오늘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UMI라고 해서 유니버셜 매니퓰레이션 인터페이스, 여기에는 이제 디퓨전 폴리시라는 모델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확산 모델 중에는 DDPM 이런 모델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확산 모델이 사실은 조금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확률도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사실 좀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좀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컨시스턴시 폴리시 확산 모델 중에서도 아까 이제 디퓨전 폴리시는 이터레이션 이제 쭉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연산량도 많고 약간 느린 면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원 스텝에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디퓨전 폴리시고 이거를 이제 쭉 예측을 해서 원 스텝으로 쭉 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이 이제 컨시스턴시 폴리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컨시스턴시 폴리시에 대해서 조금 더 스터디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이제 그런 부분들 이론에서부터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는 부분까지 즉 저희 랩에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시즌 6에서 디퓨전 폴리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너무 어려워서 좀 더 이렇게 좀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제 그때 이제 선정해서 봤던 것이 그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5라는 이런 이제 책이었어요. 요걸 좀 더 요 시즌 요 지금 세미나에서 좀 자세하게 좀 다루려고 했는데 이게 쉽게 이제 뭐 1, 20분 해갖고는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냥 전반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도표 한 장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이제 모델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듯이 정기 분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확률을 모델에서 이제 정기 분포가 많이 있죠. 이 정기 분포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컨셉은 모든 것들을 정기 분포로 사실은 이제 보는 관점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정기 분포를 통해서 이제 확산 모델까지 이르는 10단계의 여정이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1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키가 쭉 이제 우리가 쭉 이제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이런 종 모양이 나오더라. 이 종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정기 분포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런 정기 분포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쭉 이제 보여지고 이 정기 분포는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과 분산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이제 모든 데이터가 없는 과정에서도 내가 정기 분포를 최적의 정기 분포를 뽑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최대 가능도 추정이죠. 그래서 이제 최대 가능도 추정을 통해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생성 모델의 시작이에요. 생성 모델이 이제 그러면 정기 분포 하나를 제대로 생성하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최대 가능도 추정이라는 그런 이제 방법을 사용해서 몇 개의 샘플, 온전한 샘플이 아니고 몇 개의 샘플만 갖고도 우리가 이제 정기 분포를 추정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최대 가능도 추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아까 이제 변수만 있었었는데 다차원으로 되어져 있을 때 여기서는 분포 특성이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정기 분포로 모든 걸 이제 이미지를 해석할 때도 정기 분포가 엄청나게 많은 정기 분포 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집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저희가 VA라든가 이런 쪽에 로봇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도 그 로봇에서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어떤 정기 분포 자체가 로봇의 어떤 특정한 특징들을 나타내주는 그러면 그 특징들을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어떤 특징들 즉 정기 분포의 구성으로 인해서 이제 로봇이 움직인다 뭐 이런 어떤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차원 정기 분포라는 컨셉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 분포 특성이 다른 이제 각각의 여러 차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산이 이제 하나였을 때 똑같은 정기 분포 특성이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키하고 사람의 몸무게는
거의 같은 특성을 이제 데이터가 다르더라도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결국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여기서 보시면 관측 변수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화면에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림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림 한 장이 화면에 보여지는 것 자체가 관측 변수고, 그러면 이거를 분석을 해보면 전기분포상으로 분석해봤을 때는 어떤 다양한 전기분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재 변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당되는 그림의 특성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기분포 잠재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잠재 변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EM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석하고 그렇게 해서 전기 분포 특성들을 뽑아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계가 있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해석 실제 이제 수치 해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망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런 신경망을 써서 이제 만든 확산 모델이 이제 VA입니다. 이거는 한 2023년 13년도인가 그쯤에 이제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한 것은 이 지금 VA 모델을 누가 쓰느냐면 액트라는 모델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ACT라는 모델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기 분포들을 쭉 계층화해서 이제 쭉 해석을 하는 부분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예 이런 계층화하면서 아예 노이즈로 해석을 해서 하는 부분들. 그래서 디퓨전 폴리시는 이제 노이즈를 해석하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조건을 걸어줘요. 컨디셔널하게. 실질적으로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 그럼 이제 결합성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조건을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그 조건을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잘 받아들이지 않는 특성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도 이제 하나의 이러한 이제 확산 모델을 사용해서 만든 그런 이제 내용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이런 스테이블 디퓨전에 해당되는 내용까지도 쭉 해서 다뤄지는. 그래서 1장부터 한 10장까지 천천히 하다 보면 보통 이제 논문을 보게 되면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생략이 되다 보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 5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되게 상세하게 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잘 다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CT 우리가 이제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ACT는 어떤 상태냐면은 오토 인코더하고 이제 그거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이 두 가지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 인코더는 차원 축소죠. 어떤 영상을 이제 어떤 특징들 잠재 공간으로 이렇게 차원을 축소해요. 자, 이 목적은 뭐냐? 압축에 해당돼요. 목적은 이제 압축을 이제 하기 위한 용도고요. 그럼 다시 이제 이거를 다시 복원하게 되면 원래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이런 구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변형할 수 있느냐? 변형이 안 돼요. 그냥 얘는 이제 1대1이죠. 그냥 이제 압축이 돼 있으면 그걸 그대로 이제 다시 재현하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베리에이셔널 인코더는 어디가 바뀌냐면 잠재 공간 대신에 얘가 이제 평균과 분산으로 확률적인 어떤 과정으로 이제 약간 변형을 시켰어요. 압축을 이제 물론 이제 압축이라는 똑같은 콘셉트는 있지만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느냐면 여기에 이제 확률적인 콘셉트로 해서 이제 평균과 분산 요런 형태로 하고 이걸 우리가 아까 Z라는 것으로 이제 처리했죠. 이 잠재 공간의 잠재 변수, 잠재 공간 대신에 여기서는 잠재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변형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확률적인 모델은 변형이 가능한 샘플링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같은 그림을 집어넣어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된 거죠. 여기 모나리자를 이제 실질적으로 훈련했을 때 오토 인코더는 그냥 변형 없이 바로 원래 상태를 그냥 복원해낼 수 있는 것이고요. VAE는 뭐냐면 변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토 인코더는 어디를 더 치중하느냐, 인코더 쪽을 더 이렇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압축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VA는 어느 것이냐면은 이렇게 훈련을 하고 나서 디코더 쪽을 활용하는 거예요. 디코더 쪽을 활용해서 다양한 변형을 쭉 만들어 생성형 모델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다 이제 컨디셔널하게,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컨디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나리자인데 머리가 긴 모나리자, 이런 조건을 줘야지 이런 이제 머리가 긴 모나리자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VAE에서도 이제 컨디셔널 C가 더 붙습니다. 컨디셔널 VAE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훈련을 시킬 때 컨디션을 더 줘서, 양쪽으로 컨디션을 줘서, 얘가 이제 아까 이제 오토 인코더에서는 여기가 이제 잠재 공간으로 이렇게 쭉 표현이 되어 있지만 VAE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평균과 분산으로 정기 분포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제 컨디션을 주게 되면 어떤 이 컨디션에 따른 뭔가 변형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ACT는 실질적으로 트랜스포머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근데 트랜스포머를 쓰지만 그 트랜스포머를 뭐처럼 이렇게 보도록 하느냐면은 CVAE를 역할을 하도록 변형을 시켜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이 쭉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이쪽을 통해서 입력이 돼서 이제 얘네들은 보통 멀티헤드 어텐션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하나의 어텐션을 여러 개를 이제 처리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ACT는 어떻게 되느냐? 인코더가 두 개입니다. 여기서는 인코더, 디코더 한 쌍이죠. 그렇지만 VA는 인코더가 두 개고 디코더가 하나인 이런 구조로 처리를 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그 모바일 알로하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리더와 팔로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계속 이제 뭔가 이제 사람이 이제 인간 시연이죠. 이제 사람이 쭉 시연을 합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행동 복제를 하는 거죠. 결국 이제 행동을 내가 복제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먼 데몬스트레이션에서 이제 비헤이비어 클로닝, 그래서 행동을 이제 복제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인간 시연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죠. 자, 그러고 나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시켜요. 그대로 이제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쭉 이제 시키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학습이 다 끝나면은 실제 이제 그것이 그대로 해당 인간을 이제 따라하도록, 어떤 그 행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 이제 요 ACT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르로봇에서는 현재 카메라를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카메라는 뭐 여러 개 다룰 수 있어요. 뭐 세 개, 네 개, 그 이상도 다룰 수가 있고.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르로봇에서는 두 개의 카메라를 사용했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구성이 뭐냐면 카메라하고 로봇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제 모델 이렇게 됩니다. 이 모델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 ACT는 내부적으로 CVAE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의 컨셉이 있고, 그럼 중간에 나오는 결과물은 잠재 변수라는 그런 것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일 변수 Z가 이제 나오고, 이 Z에 의해서 다시 이제 행동이 모방이 되는,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얘가 이 리더가
쭉 이제 내가 뭔가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가 요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 수집하죠. 이렇게 데이터 수집을 하고 리더 팔로우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ACT에서 학습을 시켜요. 자 그러고 나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시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인퍼런스 즉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제 얘가 현재 그 그대로 모방을 해서 실제 그걸 구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CT 전체 아키텍처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맨 처음에 데이터셋을 수집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더 팔로우가 이제 레코드라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막 이제 리더가 쭉 어떤 행동을 하고요. 그럼 그대로 얘가 이제 팔로우가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뭔가의 어떤 행위들, 뭐 픽앤플레이스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커피를 옮긴다든가, 뭐 이렇게 주방에서 뭐 이렇게 이제 디시를 닦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데이터셋들이 쭉 모여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영상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 현재 그 내가 로봇의 자세를 이제 쭉 데이터 수집을 하는 거죠. 그때마다 그 스냅샷처럼 이렇게 하고 나서요. 그다음 요 지금 액션 시퀀스 여기서는 하나의 행동만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 어떤 청크라고 하는 여러 개의 액션들을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오차가 누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데이터를 쭉 수집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데모 데이터셋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걸 학습을 시켜요. 자,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요 지금 세 개의 데이터, 이미지, 그다음에 조인트, 그다음에 액션 이런 액션 시퀀스를 이제 쭉 가지고 이제 얘가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가 두 개가 있어요. 트랜스포머 인코더, 여기 트랜스포머 인코더. 얘는 한 쌍이고요. 얘는 이 전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CVAE 역할을 하는 것이죠. CVA 역할을 하고 그다음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CVA의 인코더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디코더는 CVA의 디코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되면 트랜스포머 구조니까 임베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임베딩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크기의 사이즈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걸 임베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임베딩을 이제 여기서 보시면 뭘 하냐면 CLS는 그냥 얘는 그 해당되는 모델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CLS죠. 그 다음에 조인트, 여기서 있는 이 조인트를 얘가 14로 되어 있지만 512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임베딩은 전부 다 512로 통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인트 512 바꾸고 액션 시퀀스도 전부 다 K개 512에 해당되는 임베딩으로 전부 다 처리해 줘야지만이 이 트랜스포머 입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트랜스포머 입력으로 여기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처리합니다. 얘가 지금 보면은 뭐냐면은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해당되는 CVE의 인코더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Z 잠재 변수를 만들어내요. 32개의 잠재 변수를 만들어내고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디코더에서는 이쪽으로 넘어가죠. 여기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결국 이제 이 잠재 모델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와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통해서 액션 시퀀스를 생성해 줘요. 자, 그럼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아까 이제 모나리자 그림에서 봤듯이 잠깐 좀 가서 보면은 얘하고 얘가 같게끔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계속 같게끔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한 Z에 해당되는 확률 분포에 해당되는 평균과 분산의 벡터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요 인코더를 빼버리고 디코더만 갖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얘가 모나리자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결국은
뭐를 학습하느냐? 얘하고 입력 시퀀스를 집어넣어서 인코더를 통해서 Z가 나오고 이 Z를 통해서 다시 액션이 나오면 이 액션 자체가 얘하고 똑같아지게끔 학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입력과 결국 이제 요 CVE를 통해서 나온 요 출력이 같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로스 어떤 차이가 나겠죠. 그 차이가 나면은 이제 로스 여기서는 이제 MSE하고 그 다음에 이제 KL 다이버전스로 이렇게 해서 로스가 생성됩니다. 이 로스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에 이제 미분을 하죠. 로스 점 백워드 하면은 이제 미분을 하는 것이고, 근데 업데이트를 하면은 여기 있는 파라미터들이 쭉 업데이트 되죠.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있는 파라미터,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있는 파라미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이 쭉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결국 이제 얘가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얘가 준 입력과 얘가 준 출력이 거의 이제 같아지도록 계속 훈련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요 지금 모방 학습이라는 컨셉을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인퍼런스를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는 인코더를 빼죠. 아까 이제 보면은 우리가 실행할 때는 인코더를 빼기 때문에 디코더만 갖고 이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코더만 가지고 얘가 이제 쭉 해서 입력을 넣어주고, 자 그다음에 얘가 모델이 적용돼서 여기서 이제 시퀀스를 쭉 해서 통해서 얘가 이제 특정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시연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대략 이제 보시면 이게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에 얘가 CVA에서 인코더고요. 오른쪽 이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로 CVA 디코더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컨디셔널하게 이제 아까 이제 CVE니까 컨디션은 어떻게 되느냐? 이 조건들을 어디다 주냐면은 여기다 주는 거야. 영상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조인트도 조건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건들을 주는 거죠. 조건을 두 개를 줘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이제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액션을 생성하느냐, 액션 시퀀스 생성하느냐면은 결국 이제 영상의 현재 이미지 상태, 이미지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져 있는가 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내가 팔의 위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럼 내가 이제 액션들을 8개를 생성하는 거죠. 8개를 쭉 생성하고 4개를 실행하고 8개 실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이제 그대로 아까 훈련된 대로 그대로 내가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이게 그림이 좀 약간 난해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쉬운 그림으로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로봇의 자세는 얘가 보시면 여기에 트랜스폼 인코더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건에 해당되는 여기에 이제 보면 트랜스포머 얘는 이제 CV의 디코더죠. 여기에도 이제 들어가면서 두 군데다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얘가 이제 인코더, 얘가 CV의 인코더고 이 두 개가 CV의 디코더니까 결국 얘를 학습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거를 집어넣어서 출력이 요지 입력과 같아지게끔 계속 훈련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인퍼런스 할 때는 얘가 빠지죠. 얘가 빠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로봇의 이제 어떤 자세, 그다음 현재 이미지 요걸 보고 아까 이제 실제로 이제 인간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모방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좀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아까도 봤듯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리더가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합니다. 뭐 픽앤플레이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얘가 로봇이 즉 그걸 보고 이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상태를 계속 이제 캡처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가 피드백이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요 조인트죠. 조인트가 자세죠. 조인트가 자세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미지고 그랬을 때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쭉 얘가 이제 쭉 레코딩이 되어져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시퀀스로 우리가 움직인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시퀀스를 쭉 이제 데이터셋으로 묶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데이터셋이 나오고, 그다음에 K개의 배치 파일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요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이미지, 관절, 그다음에 이제 액션 시퀀스, 이게 실제로 데이터셋에 해당됩니다. 데이터셋 좀 더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는 640에 480 칼라 이미지를 썼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것이 레스넷으로 들어가요. 레즈넷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레즈넷은 240에 240이죠. 그런 이제 얘가 스케일링이 돼서 240에 240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 데이터는 얘가 14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는 로봇의 어떤 이제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협동 로봇은 6축이죠. 그리퍼 하나가 있죠. 그러면 협동 로봇 하나당 7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보통 2개의 팔을 가지고 활용했기 때문에 얘가 14라는 관절값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 보시듯이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데이터를 임베딩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임베딩을 해줘야 돼요. 이제 CLS는 그냥 자체적으로 얘가 웨이트 파일을 512를 이제 하나의 이제 리니어 모델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럼 얘는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매번 학습될 때마다 얘가 업데이트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얘는 이제 뭐를 대표하느냐, 이 시스템의 어떤 특징을 대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얘는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 웨이트 값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얘는 이 CLS는 이 모델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512의 값을, 어떤 특정한 값을 갖게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CLS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인트가 14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트랜스포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512의 값 벡터로 다시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512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액션 시퀀스도 마찬가지. 액션 시퀀스도 K 곱하기 14인데 K 곱하기 512로 이렇게 바뀌어줘야지 됩니다. 왜? 트랜스포머는 어쨌든 임베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동일한 어떤 사이즈, 동일한 벡터를 갖게끔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정해주기 위한, 포지션을 정해주기 위해서 시뉴소달 포지션 임베딩을 이렇게 해서 쭉 처리함으로 인해서 임베디드 액션 시퀀스를 이렇게 이제 처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처리를 해줘야 돼요. 전처리를 해줘서 전체적으로 이제 샘플된 데이터들이 실제 이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여기는 이제 전처리 과정에 거쳐 있는 이런 이제 CLS 그 다음에 임베디드 조인트, 임베딩 조인트. 여기서 임베딩 조인트는 512죠. 아까 14였는데 512로 바뀐 거예요. 전부 다 512로 바뀌어 있는 상태로 이제 트랜스포머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는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CVA의 이제 인코더 역할을 하죠. 그럼 얘를 이제 잠재 모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원래는 잠재 공간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확률적인 콘셉트로 이렇게 후처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얘가 평균과 분산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요 잠재 공간에 있는 값들을 요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평균과 분산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확률 모델에서 이제 어떤 값들을, 데이터를 하나를 샘플링해서 이제 어디로 넘겨주냐면 디코더 단으로, VA 디코더 단으로 넘겨주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는 아까 설명 똑같은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왜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의미 해석을 해볼게요. 그 Z라는 것은 실제 로봇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이턴시, 잠재 변수 Z의 물리적인 의미는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어떤 행동, 액션에 대한 종류예요. 여기서는 이제 벡터 32개의 이제 평균과 분산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가 왼쪽 오른쪽 팔 있으니까
16가지 어떤 행동에 대한 것들을 추상화해 놓은 거죠. 추상화해 놨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0일에서 전체 16개가 어떤 그 해당되는 분포 특성들은 어떤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떤 거는 움직임의 속도고, 어떤 거는 경로의 상태를 나타내고, 어떤 거는 목표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어떤 거는 이제 움직임의 강도를 나타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퓨처 맵이라는 것 자체, CNN에서 나온 퓨처 맵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죠. 그렇지만 대략 얘는 이제 어떤 그 해당되는 걸 대표하는 것을 나타내듯이 여기서도 이제 그 레이턴시 벡터, 즉 잠재 변수에 대한 벡터 값들은 행동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얘가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내가 모방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어떤 행동에 대한 특징들을 얘가 익혔다라는 거죠. 그걸 어디다가 이제 저장하고 있냐면 반영이 되어 있냐면은 요 레이턴시 벡터, 요게 이제 잠재 변수의 벡터들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제 디코딩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잠재 변수가 여기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VA에서 인코더에서 Z가 나온 거고요. 그다음 컨디셔널 모델에서 이제 컨디셔널에서 조건들이 두 개가 주어지는 거죠. 하나는 이제 카메라, 하나는 이제 자세, 어떤 조인트 위치. 요거에 따라서 이제 요 해당되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쭉 잠재 공간에 해당되는 것들이 잠재 표현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잠재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 트랜스포머 디코드를 통해서 처리가 되는데 일반적인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는 뭐냐면 이 입력의 값을 반영해서 이제 요걸 조건으로 해서 그 다음에 predicted action sequence를 쭉 만들어내는, 뭐 가령 예를 번역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한국어가 들어가고 얘의 어떤 특성들을 통해서 베트남어로 바뀌는 이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디코더의 고유 기능을 쓴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해서 CVE라는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는 고정입니다. 이 값들이 고정이에요. 여기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아까 인코더의 이 액션을 그대로 모방해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게끔 이제 처리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고정된 값을 계속 주는 거, 트리거링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면은 여기서 값이 이 조건에 의해서 값이 뱉어내지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고정된 값을 주고 값이 이제 실질적으로 뱉어내지고. 근데 이 행동은 어디서부터 기인한 것이냐면은 아까 입력의 행동을 그대로 같은 어떤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습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당되는 입력의 값과 요 이제 predicted action sequence가 이제 같아지는 형태로 이제 처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Z가 나오면은 잠재 표현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쭉 나오고, 얘는 이제 여기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되는 컨디션으로 다시 디코더에 들어가서 처리되는데, 여기서는 얘가 고정이 되어져 있고 이 조건에 의해서만 요 지금 predicted action sequence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분 보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전체적으로 얘 전체를 CVE로 보는 거고, 하나는 이제 CVE에서 하나가 인코더고 얘는 디코더에 해당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요 지금 predicted action sequence는 결국은 이제 입력단의 그 액션과 동일하게끔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최종적 훈련이 맞춰지면 입력과 요 지금 현재 predicted action sequence는 같은 값이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얘가 이제 트리거링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고정된 값을 주면 이 조건에 의해서 이제 predicted sequence가 나오고, 다시 고정된 값을 주고 이제 다시 이제 나오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그 학습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미지의 상태나 그 다음에 자세, 포지션, 그 조인트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 액션 시퀀스는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훈련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인코더 역할은 끝난 거예요. 아까 이제 VAE에서는 인코더는 실질적으로 이제 학습할 때만 필요한 거고, 결국 우리가 디코더만 씁니다. 디코더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Z를 제로로 줬어요. 그럼 얘는 이제 제로라는 의미는 평균값에 해당돼요. 대표적인 행동에 해당됩니다. 얘는 행동의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만 행동을 결정할 것이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이 조건에 의해서만 행동이 반영이 되게끔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얘는 벌써 이미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모방 학습을 위한 모든 이제 해당된 행동들이 요 지금 인코더와 디코더의 웨이트 값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그대로 내가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 상태가 이제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지금 보면은 대표 행동 얘는 Z로 놓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에 의해서 처리가 되느냐? 조건들에 의해서 처리가 되도록 한 것이죠. 영상 입력에 대한 조건, 그 영상에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하는 것과 내 팔의 위치가 어떤 거냐, 요거에 따라서 현재 액션 청크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요 상태의 이미지 상태와 요 팔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는 나는 그 다음에 내가 액션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야 하는 것들을 예측합니다. 그 예측하는 것은 뭐냐? 훈련 받은 대로, 아까 모방 학습대로 해서 인간이 아까 행동한 대로의 어떤 예측 방법들을 가지고 훈련을 이제 처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 이제 르로봇의 코드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르로봇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시면 액트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폴리시 안에 요 액트가 있고, 그 다음에 디퓨전 폴리시 있고, 그 다음에 파이 제로 있고, 그 다음에 스몰 VL에 있고, 이런 식으로 요 지금 르로봇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모델을 하나의 로봇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죠. ACT 폴리시 이게 가장 탑 클래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ACT 이제 환경 설정해주는 이런 컨피그레이션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ACT 클래스가 있고, 템퍼럴 앙상블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ACT 안에는 아까 인코더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ACT 인코더. 하나는 VA 인코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ACT 디코더와 디코더가 VA의 디코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ACT 인코더 안에는 또 레이어가 있는데, 클래스가 있는데 ACT 인코더 레이어, 그 다음에 ACT 디코더 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어떤 형태로 해갖고 전체적으로 이제 ACT라는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고, 여기서 이제 아까처럼 이 모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셋을 모으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인퍼런스 하고 이런 어떤 과정을 모델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VAE는 자 일단은 아까 ACT는 VAE를 모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퓨전 폴리시는 이제 뭘 한 거냐, DDPM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DDPM이라는 것들을 간단히 좀 보게 되면 노이즈를 주고 어떤 이제 고양이가 이제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제네레이트 모델이죠. 그러니까 노이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로봇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노이즈를 주고 트래젝토리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액션 청크에 해당되는 것이, 그러니까 액션의 이제 그룹이죠. 액션을 이제 쭉 나오게끔 처리를 해주게 되는 그런 모델이 이제 그런 DDPM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컨디션을 줘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 노이즈에서 이 모델에 a cat looking into 카메라를 보고 있는 고양이를 이제 만들어줘라고 해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고양이가 카메라를 보고 있는 이제 것들을 제네레이션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요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아까 이제 CVAE처럼 여기서도 이제 컨디셔널 DDPM
혹은 컨디셔널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조건을 주고 그 조건도 똑같아요. 조건도 우리가 이제 영상과 그다음에 자세 똑같이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럼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지 기본적인 아까 원리는 동일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확산 모델은 아까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통해서 축소가 되거나 압축이 됐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잠재 모델이 차원이 같아요. 줄어드는 게 아니고 차원이 같습니다. 이게 이제 VA하고 DDPM의 차이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인코더 디코더를 해서 한꺼번에 이제 얘가 이제 바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쭉 해서 이제 좀 계속 노이즈를 조금씩 섞어주는 것이죠. 조금 섞어줘서 나중에는 완전한 노이즈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얘가 이거를 가지고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조금씩 빼주면은 원래 이미지를 이제 복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뭐를 학습하느냐, 얼마만큼 노이즈가 섞여 있는가를 계속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노이즈에서 계속 노이즈를 조금씩 빼줘요. 그 다음에 조금씩 빼주면은 이 학습된 어떤 결과에 의해서 원하는 어떤 그림을 혹은 이제 트래젝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컨셉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환 단계를 네트워크로 뭘 썼느냐? 유넷을 썼어요. 유넷을 써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넷을 써서 그럼 얘가 이제 이터레이션 합니다.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돌면은 요 스텝이 나오는 거고 다시 한 번 돌면은 다음 게 나오는 거고 다시 한 번 돌면은 다음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이터레이션을 계속 넣고 출력 나오고 다시 넣고 출력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이걸 한 1000번 정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완전 노이즈가 돼요. 완전 노이즈가 되고 자, 반대로 그러면 내가 이제 학습을 하고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노이즈를 내가 각 단계별로 이렇게 쭉 집어넣는가를 측정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반대로 그러면 그거를 학습을 통해서 처리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컨디션을 집어넣어줘요. 여기서 이제 컨디션을 여기서 집어넣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면은 입력이 영상이고 그다음에 컨디션이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죠. 그러면 로봇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입력이 트래젝토리, 어떤 이제 액션의 이제 묶음들. 그다음에 컨디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일합니다. 영상하고 자세 이런 것이 컨디션이 됩니다. 그럼 그 컨디션대로 내가 어떤 트래젝토리를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는 어찌 보면 이 유닛은 뭐냐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노이즈 프리딕터예요. 얼마만큼 내가 그 해당되는 단계에서 노이즈를 내가 이제 섞었느냐 하는 거를 이제 알아내는 과정에 해당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 반대의 과정, 역과정은 반대로 내가 얼마나 노이즈를 빼야지 다음 단계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결국은 얘를 이제 영상이 아니고 로봇으로 봤을 때는 노이즈 트래젝토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노이즈 트래젝토리를 집어넣고 그다음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미지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다시 여기서 텍스트 인코더가 아니고 레지넷 18 똑같이 아까 그 VAE처럼 레지넷 18을 써서 처리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유넷인데 영상 같은 경우는 2차원인데 트래젝트 1차원이죠. 그래서 1D 유넷을 써요. 1D 유넷을 써서 처리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럼 이 네트워크를 통해 유넷을 통과하게 되면 노이즈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노이즈가 있는가.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빼줍니다. 다시 빼주면 계속 이제 조금씩 한 번 빼주면 좀 이제 노이즈가 사라지고 다시 또 이걸 입력을 해서 노이즈를 또 빼주면 노이즈를 예측해서 그 노이즈만큼을 빼주게 되면은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노이즈가 없어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걸 이제 여러 번 거치게 되면 실제 이제 순수한
노이즈만 그러니까 트래젝토리만 남게 되는 이런 구조를 이제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방 학습에서의 이제 실제로 이제 모방 학습은 세 종류로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이제 암시적인 명시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디퓨전 폴리시.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보면은 에너지로 본 거, 에너지가 지금 현재 노이즈가 많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노이즈가 작은 상태, 즉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이제 얻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노이즈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 미분을 했을 때 기울기가 제로에 가까워지면은 노이즈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는 전체를 이제 그레디언트 필드로 해서 나볼라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체를 미분을 하게 되면 이 전체를 그럼 미분하면 기울기들이 쭉 나와요. 그럼 기울기들이 쭉 나오면 그 중에 가장 에너지가 낮은 부분들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디퓨전 폴리시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을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아까 이제 영상을 입력으로 주고 그다음에 이제 조건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해당되는 이제 영상이 이제 노이즈가 줄어든 영상이 나오듯이 여기서 맨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노이즈한 트래젝토리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여기서 이 단계를 거치면 얘가 디퓨전 폴리시가 요거죠. 디퓨전 폴리시가 요거고요. 입력이 뭐냐? 이제 액션 시퀀스죠. 액션 시퀀스를 이제 주게 됩니다. 옵저베이션이라고 하죠. 액션 시퀀스를 주고 그 다음에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 액션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노이즈한 액션이죠. 노이즈한 액션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순수한 어떤 실제 이제 노이즈가 제거된 액션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노이즈가 맨 처음에는 완전히 화이트 노이즈, 완전 노이즈였다가 조금씩 이 네트워크를 계속 거치게 되면은 노이즈가 줄어든 이제 트래젝토리 나오고 이제 완전히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트래젝토리가 이제 만 남아 있는 노이즈가 제거된 이 상태가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이제 상태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한번 쭉 진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트래젝토리를 쭉 해서 로봇의 위치, 그 다음에 이미지의 어떤 위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T자를 저 지금 검은색 그 위치에다 가지고 가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작동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T죠. 여기서 보시듯이 맨 처음에는 화이트 노이즈로 트래젝토리가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할수록 내가 원하는 트래젝토리를 줍니다. 컨디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면 내가 이제 아까 이 영상과 로봇의 위치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를 어떻게 가야 될까의 어떤 트래젝토리들을 쭉 이제 생성해서 그러면 이제 만약 16개 트래젝토리를 한다면은 16번 움직이고 나서 현재 상태를 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쭉 이터레이션해서 잡음을 줄이 나오면은 16개 또 다른 노이즈가 없어진 트래젝토리가 나오죠. 그러면 다시 또 그걸 가지고 16번 액션을 취하고 다시 또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화이트 노이즈 트래젝토리 집어넣어주면 다시 이터레이션해서 노이즈를 쭉 빼놓으면은 다시 이제 또 해당된 16개 트래젝토리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행위를 하면서 쭉 이제 트래젝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입력 비전 인코더라는 컨셉을 쓰는데 여기서 보면 입력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는 이제 텍스트를 집어넣는데 레즈넷 18을 써요. 레즈넷 18을 써서 얘가 지금 레즈넷 18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디를 이제 제거하냐면 여기서는 이걸 학습 대상은 아닙니다. 레즈넷 18은 학습이 완전히 돼 있는 웨이트 값을 갖고 와서 마지막 단에 이제 풀리 커넥트 네트워크를 빼버리면은 최종적으로 512 이제
그 텐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입력 조건으로 주는 거죠. 그러면 이 레즈넷에서는 어떤 현재 그 이미지가 현재 그 상태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조건들에 해당되는 그런 현재 그 T자가 어디 있고 로봇은 어디 있고 이런 자세들을 쭉 이제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모델은 유넷을 씁니다. 유넷을 써서 실질적으로 아까 이제 유넷은 입력 이미지 대신에 트래젝토리를 집어넣죠. 어떤 아까 화이트 노이즈에 해당되는 트래젝토리가 쭉 있다가 한번 거치면은 트래젝토리 노이즈가 좀 빠지고 다시 또 요걸 한번 여기서 와서 한번 거치게 되면 노이즈가 빠지고 다시 한번 거치게 되면 또 노이즈가 빠져서 실제 이제 순수한 트래젝토리가 남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실제 이제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구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DDPM에서 이제 아까 컨디션, 아까 이제 VA는 트랜스포머라는 걸 썼기 때문에 그냥 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크로스 어텐션에 해당돼요. 왜? 임베딩을 그냥 해버리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넷에서는 컨디션을 조건을 걸어주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그 컨디션을 어떻게 걸어줬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가장 심플한 방법이 컨캣, 그냥 조건과 현재 그 해당되는 상태를 그냥 합쳐주는 그런 형태. 이게 가장 이제 결합성이 낮아요. 그래서 얘는 조건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져요. 그럼 조건을 얘가 이제 그래도 이제 요 순서대로가 이제 크로스 어텐션으로 해당되는 조건을 걸었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서 유넷에서 얘가 이제 크로스 어텐션으로 이렇게 해서 유넷에서 이게 입력이 들어오고 조건이 같이 결합되고 입력이 다시 이걸 처리되면서 다시 조건에 해당되는 것 처리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해당되는 조건들이 반영이 돼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쭉 이제 프로세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나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해당되는 조건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크로스 어텐션 형태로 처리가 되면은 조금 더 그래서 지금 보면 DDPM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컨디션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아마도 지금 그 르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컨캣 형태로 단순하게 합쳐진 형태로 처리가 돼서 조금 성능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크로스 어텐션이나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코드 개선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처리하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형태로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스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노이즈 스케줄링을 해주죠. 그럼 왜 단계별로 쭉 이제 노이즈를 어느 단계에서 내가 넣어줬는지를 인식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노이즈 어떤 단계에서 노이즈를 얼마만큼 내가 이제 넣어줬고 그걸 얼마 예측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노이즈 스케줄러가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DDPM을 코드를 분석해서 쭉 이제 처리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컨캣을 해버려요. 컨캣. 그 다음에 입력도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컨캣을 해서 이제 쭉 처리하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게 비디오 인코더. 비전 인코더니까 레스넷이죠. 레스넷을 통해서 내가 이미지를 쭉 이제 갖고 오고 리쉐입하고 자세 이제 포지션과 컨캣을 하고 조건을 집어넣어주죠. 여기다 이제 조건을 이제 쭉 이제 집어넣어주고 실제 이제 여기서 보시 액션들 노이즈가 맨 처음에는 아예 노이즈한 액션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얘가 이제 결국은 이게 노이즈 예측기예요. 그럼 얘가 이제 현재 노이즈가 이걸 이제 노이즈를 예측해서 실제 노이즈가 바로 들어와요. 이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보시면 로스를 구해요. 그럼 결국 이 로스를 줄여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학습할 때는 로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미분하고 다시 이제 네트워크에 반영하고 네트워크에 반영되는 건 요거죠. 유넷이죠. 여기 유넷입니다. 컨디셔널 1D 유넷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함으로 인해서 계속 노이즈를 각 스텝마다
이제 얼마만큼 섞여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인퍼런스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다음 여기서도 자세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합쳐서 다시 이제 여기서 맨 처음에는 화이트 노이즈를 집어넣어줘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노이즈가 예측되고 그걸 그만큼 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걸 반복하다 보면 여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한 1000번 정도 혹은 이제 약간 알고리즘을 이제 더해주면 한 100번 혹은 50번을 하게 되면 순수한 어떤 트레젝토리가만 남겠죠. 아까 16개 정도 남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얘가 실질적으로 이제 16번을 액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로봇팔이 약간 쭉 이제 움직여지는 거고 다시 한번 현재 입력에서 현재 조건 영상과 이제 해당되는 이제 포지션을 가지고 다시 이제 화이트 노이즈를 집어넣어서 다시 이제 노이즈를 계속 제거하면은 순수한 트레젝토리만 남아지고 다시 16번 동작하고 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이제 요 DDPM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르로봇은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그냥 저기 피텍 거를 피텍 모터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로보티즈 모터를 써서 바로 그냥 해당되는 로봇을 구동하지만 일반적으로 상용화된 로봇은 이렇게 제어기가 있어요. 이 제어기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죠. 뭔가 이렇게 부족한 어떤 시작점과 끝점을 알려주면 얘가 알아서 이제 쭉 이제 분리해갖고 뭔가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게끔 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이런 제어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형태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로스를 또 올려줘야 되고 그 로스 위에 협동 로봇을 전용으로 움직여주는 이제 무빗이라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지금 현재 푸시티라는 디퓨전 폴리시를 쭉 이제 처리하게 되면 맨 처음에 노이지한 그런 이제 것에서 나온 어떤 그 트레젝토리가 있다가 이걸 반복해서 노이즈를 빼주게 되면 어떤 현재 그 상태와 에 맞는 이제 트레젝토리가 나오면 16개 트레젝토리 나온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요걸 가지고 무빗을 통해서 얘가 이 로봇에다가 16번의 어떤 액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나서 다시 또 요 현재 그 상태, 현재 컨디션에 따라서 다시 노이즈를 계속 제거하고 다시 이제 트레젝토리 만들어지고 다시 16번 해당되는 그 액션을 수행하고 이런 어떤 형태로 계속 이제 처리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컨시스턴시 폴리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DDPM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줘야 돼요. 계속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반복을 해서 어떤 노이즈를 제거하게 되는데, 컨시스턴시 폴리시는 그거를 원 스텝에 하는 형태로 이제 함으로 인해서 속도를 향상을 시킨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ACT하고 그 다음에 디퓨전 폴리시를 비교해 보면은 속도가 ACT가 좀 빠르기 때문에 성능이 되게 잘 나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그 GPU 성능이 좋고 그다음 데이터셋이 많게 되면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디퓨전 폴리시도 굉장히 성능이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이제 어떤 CPU 퍼포먼스를 굉장히 잡아먹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컨시스턴시 폴리시라는 컨셉으로 쭉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간단하게만 그냥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는 이제 보시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움직였어요. 여기 가고 다시 노이즈 제거하고 여기서 노이즈 섞고 이런 식으로 처리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서 바로 이제 원래 원 영상으로 온다든가 어떤 여기서는 이제 T라는 건 특정한 시점이죠. 노이즈가 여기서는 가장 덜 섞인 그렇지만은 여기 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제 바로 이제 오는 또 다시 여기서 이제 바로 오는 그 다음에 아예 그냥 화이트 노이즈 백색에서도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델이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퓨전 모델의 느린 속도를 극복하는 컨시스턴시 모델을 제안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제 싱글 스텝의 샘플링으로 고품질의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을 배제하고 이제 바로 이제 오는 형태로 운영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이제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는 여러 개의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기 분포가 존재해요. 그걸 이제 아까처럼 이제 노이즈를 섞고 섞어서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화이트 노이즈가 나오죠. 결국 이제 아까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노이즈를 계속 섞는다로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트래젝토리를 저기 이제 요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어떤 트래젝토리를 추적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상미분을 해서 얘가 이제 해당되는, 그러면 이제 얘는 모든 것이 뭐냐면 얘가 얘나 같다라는 거야. 어디서 나왔냐면은 여기서부터 원래 오리지널로부터 얘도 나온 거고 얘도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원 스텝으로 얘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얘도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아까 이 T는 얘보다 노이즈가 이 T하고 T-는 이 T-가 더 노이즈가 더 섞인 거죠. 근데 이거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 게 아니고 이제 바로 이제 원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져 있는. 자, 이게 이제 포워드 노이즈가 섞여서 화이트 노이즈가 원형상이죠. 원형상에서 이제 여기서 화이트 노이즈로 간 것이고, 반대로 이제 역으로 어떤 시점에서 얘가 원형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원 스텝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트래젝토리들을 쭉 이제 예측을 하도록 이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확률적인 이제 이 probability flow ODE죠. 이거를 이제 미분을 계속 해 나가는, 각 단계마다 일단 미분을 해 나가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이제 처리한다라는 콘셉트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증류하는 방법, 증류 없이 바로 하는 방법. 그래서 보통 증류는 여러분들이 아마 LNM을 할 때 이제 증류라는 방법을 많이 썼죠. 그런 두 가지 티처하고 스튜던트 모델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티처는 이제 얘는 벌써 학습이 잘 돼 있는 모델이 있는 것이고, 얘는 이터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모델을 이제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거를 이터레이션이 없는 바로 다이렉트로 처리하는 스튜던트 모델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제 이것도 결과값들이 같게끔 계속 유도하는 거죠. 결과값 유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디스틸레이션해서 이제 증류 모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는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얘는 그 티처 모델 없이 바로 그냥 아까 그냥 스스로 이제 원 스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솔레이션 메서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는 이제 현재 원형상으로 이제 얘는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시점에서의 이제 노이즈가 섞여 있는 이제 상태고, 이것도 이제 이건 아까 T-는 더 섞여 있는 거죠. 이거는 전부 다 원형상을 기반으로 해서 한꺼번에 갈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경계 조건이 있어요. 이 에라가 굉장히 어떤 특정한 값보다 아주 작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나오는 거고, 얘는 이제 에라가 이제 일정 수준 높으면 이 함수를 적용해서 이제 처리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는 스킵 펑션을 통해서 실제 이제 어떤 단계별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제 스킵을 한다. 요 정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보시면은 얘가 이제 스코어 펑션으로 이제 처리합니다. 스코어 펑션 하면은 이제 프리트레인드 티처 모델에, 프리트레인드라는 것은 티처 모델입니다. 그래서 티처 모델에 이제 스코어 함수가 이제 S 이제 스코어 S입니다. 스코어 펑션. 스코어 펑션은 뭐냐면 에너지를 미분한 거예요. 아까 이제 에너지를 미분하면은 에너지가 낮은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 노이즈가 덜 섞여 있는 부분들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가 덜 섞여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얘가 이제 요게 실제 추르고 요걸 계속 이제 티처 모델, 티처 스튜던트니까 요걸 에스티메이션한 값들이 좀 계속 이제 닮아갈 수 있도록 처리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티처 모델하고 이제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가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결국 우리가 이거를 스코어 펑션이라고 하는데, 요 이제 스코어 펑션은 이게 우리가 가능도, 아까 이제 가능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대 가능도는 확률 분포를 역으로 생성해내는 것이죠. 그럼 그거를 최대 가능도라는 것은 뭐냐, 미분했을 때 제로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선 나블라를 썼기 때문에 그 전체 영역의 미분값, 기울기 값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면 내가 0인 부분들과 기울기가 높은 부분들을 쭉 분포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순간에.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기울기 값이죠. xt-x라는 것이 이제 기울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계속 이제 쭉 이제 봐서 이제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쭉 추적을, 트레젝토리를 쭉 추적해 나가는 이제 이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트레이닝 과정들이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리가 된다라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컨시스턴시 모델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 주제는 지금 보시면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확산 모델을 많이 썼어요.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액트나 현재 지금 했듯이 VLA나 디퓨전 폴리시나 그다음에 컨시스턴시 모델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트레젝토리만 쭉 보는 거, 어떤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전지적인 컨셉에서는 그냥 어떤 작은 어떤 타스크 안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움직일 것인가만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VLA는 마치 이제 얘는 세 개의 플랜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전체를 이제 구성 플랜을 짜고, 그다음에 그 해당되는 각각의 역할들을, 타스크를 또 나누고, 그 타스크 안에서 다시 트레젝토리를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VLA의 어떤 요 지금 세 개 나눈 것 중에 서브셋에 해당되는 것이 요 지금 확산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얘가 정교하게 움직이느냐에 해당되는 것이 이 확산 모델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VLA는 실질적으로 확산 모델은 VLA에 어디에 이제 해당되는 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냐면, 요 밑에 가장 밑에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일 것인가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대세는 지금 보시면 VLA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랩에서 이거를 한 2, 3년 정도 했기 때문에 VLA가 아마 2023년도에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VLA부터 시작했는데 별로 이렇게 제가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한번 보고 나니까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 제가 이제 보고 나왔고, 그다음 요즘 이제 모델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뭐냐면 이제 오픈 VL 있고 파이제로, 그다음에 스몰 VL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모델들이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확산 모델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좀 더 정교함이, 이제 로레벨에서 정교한 어떤 트레젝토리를 만들어내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이 되는, 즉 이제 로레벨에 이제 확산 모델들이 이제 추가가 되는 이런 형태로 계속 이제 움직임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VLA만 쭉 해서 한번 쭉 따로 이렇게 다룰 생각이 아마 9월 2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쭉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모방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한번 쭉 이제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이 모방학습에 대해서 이제 컨셉을 정리하고 대처할 수 있느냐를 한번 쭉 이제 같이 의논하고자 이렇게 이제 세미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일단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이제 간단하게 Q&A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인데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주시는데, 하실 때 이제 소속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KRM이라는 사족 보행 로봇 회사에서 로봇 진흥팀에서 다니고 있는 김민재라고 하는데요. 네네. 제가 생성 모델에 대해서 조금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보면은 결국 생성 모델이라고 CVA라고 하면은 그 잠재 벡터가 결국 일반적인 피처 형태가 아니라 그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잠재 벡터, 레이턴트 벡터 자체가 결국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결국 그거는 그냥 디터미니스틱한 게 아니라 되게 프로바빌리스틱하게 해석을 하겠다는 거고, 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아까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는 그냥 모나리자를 모나리자로 만드는 데 그쳤지만 네. 거기 생성 모델 같은 게 모나리자에서 그냥 머리가 바뀐 모나리자든지 되게 다양한 형태로 생성을 한다고 이해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로보틱한 태스크에 적용을 한다고 했었을 때 결국 추정하고자 하는 거는 주어진 뭐 이미지 페어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일 때 이 로봇이 어떻게 조인트가 움직일까 이런 액션을 학습하는 거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모방 학습이라면, 결국 모방 학습이라 하면은 그 사용자겠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떻게 이동을 했고 이동에 대한 그 움직임이 있으니까 결국 그걸 수도 GT로서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 거기서 그 관점으로 보면은 그거 자체가 되게 디터미니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거를 따라가기 결국 모델을 드리븐하게 할 건데, 네. 그럼 왜 생성 모델을 써서 생성 모델이라 하면 좀 다양한 그 분포 안에서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걸 아웃풋을 내는 거에 초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그게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왜 생성 모델을 로보틱한 태스크에 이 액션을 추정하는 데 활용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참 약간 복잡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서 지금 저도 이거를 해석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제 비춰보면, 자, 요 그림으로 이제 보게 되면 얘가 디코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Z는 확률적인 형태죠. 그래서 얘를 고정을 시켜버린 거죠. 지금 말씀을 따르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디터미니스틱하게 이제 좀 더 이렇게 뭐 생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트랜스포 모델을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럼 뭐에 의해서만, 얘는 이제 대표 행동으로만 고정했어요. 만약 얘도 막 움직여 버리면 아까처럼 뭔가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행동들도 이제 끼워져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는 지금 여기를 아예 대표적 행동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얘는 이제 요 지금 컨디션에 의해서 디터미니스틱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VA의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다른 식으로 했다면은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확률적인 콘셉트에서 계속 이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어떤 아주 트릭이 저도 이제 이걸 계속 이제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를 계속 이제 살펴봤을 때, 여기서 이제 왜 제로로 놨을까? 만약에 제로로 놓지 않고 여기를 이제 변형을 시켰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아까 이제 이제 약간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는 그런 행동도 이렇게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됐나요? 네. 네. 추가로 또 궁금하신 분 없을까요? HCNC라는 회사에서 온 박정우라고 하는데요. 그 CVAE 네. CVA요. 네. 네. 그 처음에 개념 설명하신 그 장표 좀 네, 첫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일하면서 이제 겐 관련해서 괜히요. 네네. 그 일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VA가 이렇게 종종 나와가지고 좀 봤는데 그 수식들이 복잡해가지고 볼 때마다 이게 뭔가 좀 이해를 못했었는데 잘. 근데 이제 저 그림 보니까 쉽게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아서 네네. 머리에 딱 그 좀 박히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대충 이제 개념은 확 죄송한데 들어오는데, 마이크 조금만 더. 예, 제가 잘 안 들려서. 개념은 이렇게 머리 확 들어오는데, 이제 실제로 학습을 시킬 때 보면 오토인코더는 그 로스를 이제 줄여가는 게 학습이니까 그 네. 복원한 게 원본하고 똑같아지게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 로스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CVA에서는 원본하고 달라져 있는데 그럼 그거는 로스를 어떻게 잡나요? 조금 함축된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한 거고요. 네, 얘가 지금 얘하고 얘는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학습을 못 학습할 시키지 때는 않나요? 컨디션 주고 그다음에 얘 주고 하면 얘가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지금 보면은 디코더만 써서 얘를 변경했을 때 이게 나온다는 거지. 일단 이렇게 달리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학습할 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얘가 입력을 집어넣고 컨디션을 집어넣었을 때 얘하고 얘는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렸듯이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원래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야 돼요.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변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얘를 평균과 분산을 이제 샘플을 이제 취할 때 변경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변경하게 되면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인 거고요. 예. 근데 학습할 때에는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와서 어쨌든 로스를 줄여야 되는 거죠. 예. 학습할 때는 그럼 네. 그 0으로 해놓고 학습을 시킨다. 아니요. 그건 이제 아까 트랜스포머 ACT라는 특수 상황인 거고요. 실제 이제 VAE에서는 이렇게 해서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입력값과 컨디션 값, 동일한 컨디션을 줬을 때 동일하게 나오게끔 계속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얘는 여기를 빼버려도 여기 샘플 값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제 변형도 당연히 이제 그 확률 개념이 들어가니까 근데 학습을 과연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죄송한데 건데 예. 예. 그러니까 그 확률적인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모나리자랑 비슷한 여러 가지 다른 그림이 나올 것은 금방 이렇게 그 이해가 가는데 여전히 이제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부분이 설명대로 하면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 그림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지금 않네요. 예.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보면 입력이 있고요. Z가 나오죠. 인코더니까 Z가 나오죠. 다시 여기서 들어가서 다시 이거를 제네레이션 하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옵니다. 그럼 뭐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면은 MSE하고요. KL 다이버전스. 요게 이제 로스 함수예요. 원래는 이 VA를 하려면은 지금 보면 최대 가능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엘보라는 거하고 이제 KL 다이버전스로 분리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엘보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 얘가 이제 로스 함수가 이렇게 나와요. 이 로스 함수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이제 로스를 미분하고 하면은 여기 해당되는 그 웨이트 파일들이 쭉 이제 다시 이제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걔하고는 완전히 컨셉이 달라요. 걔는 이제 뭐 이제 적대적인 관계, 우호적인 관계로 해서 쭉 이제 처리하는 거에 비해서 얘는 그냥 일반적인 로스 함수를 그냥 그대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하고 얘가 같아지게끔 그냥 처리하는 그때 그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이제 처리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이 로스 함수에 해당되는 거죠. 이걸 이제 쭉 아마 이제 쭉 보시면 이 로스 함수를 가지고 그냥 지도 학습으로 그냥 쭉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스 백워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럼 얘네들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이제 웨이트들이 튜닝이 된 상태로 처리하게 되면 반대로 얘가 이제 입력을 여기서 이제 인코더 없이 Z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해당되는 어떤 이 출력 값들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 버리면 어떤 직관적인 의미가 좀 사라져 버리는 이거를 하려면은 사실 이 수식은 그냥 결과만 지금 처리가 된 거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유도하는 어떤 식들은 직관적인 사실은 되게 복잡합니다. 어찌 보면은. 네. 그러니까 오토 인코더 설명할 때처럼 그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좀 네. 직관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애당초 그래서 질문을 드린 지금 건데. 그냥 간단하게 제가 네.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지 그 과정은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로스 함수를 엘보하고 KL 다이버런스를 한 다음에 KL 다이버런스는 실질적으로 이제 엘보를 가지고 오브젝트 펑션 만들고 하게 되면 이 수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한번 수식을 저기 사실은 저 수식이 이해하는 데까지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이따 네트워크 시간 있으니까 좀 질문하시는 걸로 좀 하시고요. 또 추가적인 뭐 질문 없으십니까? 예,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그 KRM에서 좀 로봇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네. 저는 사실 그 AI를 거의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보통 그 로봇을 좀 제어함에 있어서 좀 휴리스틱하게 좀 제어를 하거든요. 네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네. 최종적으로 그 저 AI를 통해서 어떠한 비헤이비어를 만들게 되면은 그 비헤이비어를 만들게 되는데 이제 그 비헤이비어를 만든 그 모델을 만들고 나서 그 나중에 그 모델을 사용함에 있어서 인풋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인풋이 그 사람이 그 넣어주는 텍스트로 넣어줄 수 있는지 좀 정리를 잘 못해서 좀 죄송한데 최종적으로 그 실생활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사용이 될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계속 얘가 지금 보면은 얘가 리더고 얘 팔로워예요. 그럼 뒤에 조정을 합니다. 뒤에 조정해서 얘가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이제 봤듯이 데이터셋으로 쭉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이미테이션 러닝으로서 좀 그 학습이 되고 네. 상황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요 지금 VA 액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짧은 타스크만 처리하거든요. 이게 연속적인 타스크나 이런 거를 사용은 하지는 못해요. 요게 이제 그때 한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VLA라는 컨셉인 거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LNM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LNM은 실제로 사람으로 따지면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입과 귀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말하고 해당되는 걸 이제 쭉 해서 LNM이 쭉 얘기해서 듣고 그런 거죠. 거기서 한 단계 지나간 것이 VLM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눈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LNM이. 네. 그 다음에 VLA는 근육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뇌에서 이제 눈과 입과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척추를 통해서 근육을 제어하잖아요. 이 VLA는 마치 이제 그런 컨셉하고 같아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어떤 짧은 타스크만 이제 수행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단편적으로 짧은 순간들만 처리하는 그런 한계성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VLA라는 놈이 딱 튀어나오면 저는 사실은 LNM에서 어떻게 로봇을 제어하지라는 컨셉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요 근래 이제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봤더니 발전 순서를 보니까 아까 LNM, VLM, VLA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얘는 똑같아요. 프리트레이닝 합니다. 그래서 LNM 단계에서 프리트레이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챗 GPT를 보듯이 텍스트는 거의 완성된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VLM 단계에서 프리트레이닝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양의 영상과 텍스트를 가지고 그게 컨디션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뭔가 내가 이제 말로 걔는 표현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비전과 그다음에 말 이제 글을 가지고 얘는 이제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플랜을 짜고 여러분들이 챗GPT로 내가 뭔가 문장을 만들어줘 하면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에 이제 그 타스크마다 뭔가 문장을 만들고 그다음 하나의 어떤 단어 하나의 어떤 한글을 이렇게 하듯이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VLA에다가 명령을 주게 되면 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스크를 내가 어떻게 배치할 거야. 그다음에 해당되는 타스크는 내가 각각 어떤 식으로 내가 동작을 실행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개념이 이제 VLA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학습 모델만 가지고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VLA라는 놈이 나옴으로 인해서 얘가 이제 전체적으로 마치 이제 아까처럼 사람이 이렇게 머리에다가 입과 귀와 눈과 근육이 있듯이 VLA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되어져 있어요. 이제 얼마나 이제 더 정교하고 그다음 얼마나 더 이렇게 VLA가 이제 LLM이 무겁잖아요. 그걸 이제 경량화하느냐.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교함과 그다음에 경량화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된다 모르겠네요. 예, 저희 마지막 질문 한번. 네, 안녕하세요. 비전 연구하고 있는 이용주라고 합니다. 발표 감사하고요. 그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로 그 로봇에서 관절 이제 포인트 뽑으실 때 1by 14 벡터로 바꾸신 다음에 그 트랜스포머 모델에 넣기 위해서 1by 512로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네. 리니어 그 레이어 하나 쓰셨다고 하시는데 그 고차원 벡터로 바꿀 때 그 리니어 벡터 하나로 충분한지 아니면은 그냥 라이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나만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게 간단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조인트 14로 된 거를 이제 512 바꿀 때 리니어 레이어를 쓰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그게 그 리니어 레이어면 충분한지 아니면 그 고차원 벡터 바꾸기 위해서 뭐 넌리니어티를 더하는 게 충분한가요?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트랜스포머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얘도 학습이 돼요. 근데 지금 CLS는 사용되지 않아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실질적인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컨셉에서는 CLS가 계속 학습될수록 업데이트가 돼서 이 CLS 512 바이트 하나만 보면은 전체가 뭔지를 대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전통적인 트랜스포머 모델이 아니고 트랜스포머를 써서 VLA를 썼기 때문에 얘는 그냥 학습할 때만 활용되는 것이고 얘는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관절의 값 그렇지만 트랜스포머가 보는 관절의 값은 실제 뭐로 나타내냐면 얘를 통해서 나타내지기 때문에 얘가 계속 뭔가 이렇게 학습이 잘 될수록 얘는 이 해당되는 관절에 대한 트랜스포머가 이해할 수 있는 벡터 값으로 계속 학습이 되고 원 레이어면은 충분하게 웨이트 값들이 잘 튜닝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